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중개법인 탑 이상원입니다. 반가. 이번 사례는 2023 타경 56313번입니다. 물건은 이제 오피스텔이고 얘 대지 지분이 1.88, 건물 전유 면적이 7.56, 원룸형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가 2025년 1월 6일 날 3억 2,700에서 이제 유찰이 되면 20%씩 저감되죠. 사진 같은 거 한번 잠깐 봐볼까요, 여러분? 요런 오피스텔이네요. 보니까는 광진구에 있는 중곡동에 있는 오피스텔이에요. 12층이에요. 이렇게 원룸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화장실 이렇게 오픈형으로 해서 돼 있고요. 자, 권리 분석을 해봐야죠. 그럼 이제 권리 등기부의 내용. 자, 소유권 이전되고 강제 경매 돼 있고 강제 경매 또 돼 있네. 등기부상에 근저당도 없고 강제 경매만 2개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일단 등기부상은 깔끔한 거예요. 그럼 임차 관계는, 자, 임차인이 2021년 4월 12일 전입했어. 그럼 대항력은 며칠? 4월 13일, 21년도. 근데 경매가 2023년 4월 24일이에요. 그러면 얘가 등기부에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말소 기준 권리는 2023년 4월 24일 날 강제 경매한 이 기입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로 봐야죠. 그럼 이거보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어떻게 돼요? 지금 빠르잖아요. 4월 13일 확정일자가 4월 10일이니까 대항력이 더 늦죠. 그래서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은 4월 13일, 배당요구 종기일이 23년 10월 4일이고 배당요구는 어때요? 9월 18일 했으니까 했네요. 보증금은 2억 5천만 원. 그런데 이 서구가 24년 8월 2일 유치권 신고 쪽 내용이 있죠.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고 위 이서구에 보정서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함. 이렇게 돼 있네요. 유치권이라는 게 뭐냐면 법정 담보물권이에요. 법으로 정한 거예요, 담보물권은. 유치권 이런 거는 등기부에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입찰자 입장에서 유치권이 좀 위험하고 잘하면 또 그만큼 고수익도 볼 수 있다고 해서 우리 입찰하는 분들이 유치권에 관심이 많은 거죠. 유치권을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경매 정보지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냐, 참고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법원에서 볼 수 있는 공부, 첫 번째 현황조사서, 두 번째 매각물권 명세서, 세 번째 감정평가서, 그리고 제가 부수적으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랬죠? 문건 처리, 송달, 내역, 이렇게 4가지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문건 처리 내역이야. 물건 처리 내역. 유치권이 신고되면 경매법원에 문서가 접수되면 뭐예요? 여기에 접수된 내역이 여기에 뜨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서 쭉 보면 2024년 8월 16일 날 유치권자 이땡땡이 보정서 제출. 그 전에 뭐였죠? 유치권이 신고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자, 2024년 8월 22일 날 유치권자 이땡땡이 권리신고서 제출. 그죠? 물론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 유치권이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성립하면 안 돼요. 8월 2일 날 유치권을 신고했어요. 그럼 이 물건은 좀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네 라고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렇게 신고되면 법원은 우리가 봐야 할 서류 중에서 매각 물권 명세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기재되어 내용을 한번 볼까요? 비고란에 돼 있어요. 비고란. 그래서 이 매각 물권 명세서는 꼼꼼히 잘 보셔야 돼요. 위에 보면 임차인이 향후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아니하면 그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이런 문구가 왜 있었을까요? 아까 강제경매, 말소 기준 걸린 강제경매 기입등기보다 먼저 임차인이 대항력이 빠르잖아요.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비고란에 보면 이런 이서구가 24년 8월 2일 유치권 신고 해서 이제 가로 쭉 돼 있는 거 닫고,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고 이서구의 8월 16일자 보정서에 의하면 202호와 203호를 점유하고 있다고 함. 근데 우리가 나온 물건은 이거 몇 호예요, 지금 이게? 1201호. 그러면 여기 유치권자는 지금 202호와 203호를 점유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경매 나온 건 지금 몇 호예요? 1201호.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기본적인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지금 유치권 행사하는 유치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해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또
당사자의 특약으로 유치권 배제에 대한 약정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상가인 경우는 이런 특약이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 시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 이런 문구를 우리 상가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그냥 표준적으로 많이 특약을 적는데 이런 문구가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점유를 해야 돼요. 그럼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유치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지 않네요. 그리고 두 번째 점유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 합법점이냐 불법점이냐 직접점이냐 간접점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점유는 점유인데 합법적인 점유여야 돼요. 합법적인 점유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임차인이 점유하는 거죠.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점유, 이 합법 점유의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유치권을 주장하는 유치권자가 점유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 두 번째 하더라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유치권을 이제 조사할 때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죠.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유치권을 신고했지만 우리가 경매에 나와 있는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유치권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아까 문건 송달 내역에 다시 한번 볼까요? 24년도 8월 16일 날 채권자 윤땡땡이가 유치권에 대한 권리신고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왜냐면 아까 네가 점유하는 건 2층이었는데 지금 경매에 나온 거 뭐예요? 12층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더니 유치권자가 25년 1월 2일 날 유치권자 이땡땡이 유치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얘는 이제 뭐예요? 신경 쓸 일이 없겠죠. 이 물건은 정상적인 권리 분석을 해서 입찰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다만 보여준 이 사례에는 임차인이 대학에 있는 섬순이 임차인이기 때문에 배당을 전액받지 못하면 못한 금액만큼은 어떻게 해요? 입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건 별개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유치권의 신고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를 배웠고요. 유치권의 점유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래서 점유는 하긴 하는데 불법 점유는 안 되고 합법 점유여야 한다. 근데 마지막으로 자, 유치권이 안 됐어. 근데 이 사람이 불법 점유로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상이 없네, 이거 유치권이 성립이 안 돼, 그리고 매각을 받았습니다. 은행들이 대출을 꺼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잔금을 내 돈 갖고 다 현금을 내면 좋은데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그 부분 꼭 신경 쓰셔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잔금 냈어요, 힘들게. 유치권자에 야, 너 나가. 그러면 편히 나갈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송해야 돼요. 소송하면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건 잔금 납부한 이후의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 경매 강의할 때도 이런 얘기는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이 있는 이런 물건을 들어갈 때는 그 소송의 부분까지도 고려하여 들어가셔야 되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 꼭 잊지 말고 우리 실전 경매에도 꼭 활용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